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진행역.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저희가 매주 정말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한 기술 이야기 나눠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처럼 들여다볼 수 없고 들여다볼래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이 제가 정보는. 봤는데 안 보여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바로 군용차. 맞습니다. 벌써 군용차.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아무나 모셔서 들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현대진행형에서 모신 분은 군용차 개발의 발자취부터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철학까지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국방부에서 국방수송정책 담당으로 군용차를 총괄해 오셨던 분이죠. 하충수 예비역 중령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이제 장황하게 설명해서 제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저는 지난 2022년도까지 국방부에서 육군 중령으로 근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명예퇴직해서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국가법정교육진흥원 1인 지식 기업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대표님이시라고도 네. 우리가 볼 수 네네. 있는. 그럼 네. 오늘은 네. 중령님 충성 안 하고 네. 대표님으로 예,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군에서 군용차를 총괄하셨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좀 인상 깊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좀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병과는 수송 병과 장교였고요. 네. 수송 장교들은 주로 운용 위주로 업무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획득부터 또 운용하고 연구 개발하고 심지어는 이제 북한군 차량 분석 업무까지 이렇게 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군 차량 관련해서는 조금 좀 많은 주변에서 그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군용차 하면 이제 군에서 쓰는 차라고 막연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군에서 사용하는 차는 전부 다 군용차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군 차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군에 어떤 방식으로 들여오느냐에 따라서 투박해 보이고 네네. 무거워 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네. 군 표준 차량, 표준 군용 차량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장차. 특장차는 민간에 쓰고 있는 상용 차량을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수준에 맞춰서 개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특장해서 들어오는 차를 특장차. 그다음에 그냥 민수차. 우리 기관에서 군에서 들여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있는 것을 들여와서 쓴다. 받아서 쓴다. 그런 의미로 민수차. 그렇게 군수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민수차.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나온 게 소형 전술 차량. 그다음에 중형 표준 차량. 요게 이제 새로 신규 개발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이런 그 군 표준 차량들은 연구개발 사업으로 도입되는 차량들이에요. 도입 방식 자체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내가 봤었던 군용차 이런 거였던 거 뭐 두돈반, 네. 둔토나 뭐 이런 이야기 애칭으로 또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제 원래 본래 명칭이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연으로 유래가 돼서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건데 네. 군 표준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뭐 2와 2분의 1톤 네네. 뭐 2.5. 1과 4분의 1톤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든지 혹은 뭐 K131, K511 사실 어려워. 서로 부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 예. 그러다 보니까 K513이 가지고 아, 그렇지. 그 이상하죠. 예, 그 차량의 특성 혹은 이제 주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이제 좀 애칭으로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군토나 들어보셨습니까? 군토나? 이거 뭐예요? 군토나? 네, 그게 이제 군에서 집차를 장병들 좀 편의성을 좀 높여서 만든 게 바로 96년도에 나왔던 레토나입니다. 레토나. 레토나. 차 리턴 예비군요. 투 네이처.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막 이래서 기아에서 만들었는데 그 차가 당시에 엄청난 인기가 높았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라디오. 그 전엔 그 없었어요. 전 차량들 라디오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없었죠. 그치. 운전자 편의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죠. 아, 그때 그 시즌에 이제 운전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파워핸들 없으면 되게 세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그렇죠. 파워핸들이. 오토 핸들로 바뀌고. 와. 네. 그런 점들이 굉장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이 또 우리가 두돈반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두돈반. 두돈반 같은 경우는 2와 2분의 1톤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해보면 숫자로 해보면 2.5, 2.5. 두 돈. 예, 예. 그래서 2돈 반.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2톤 반. 차체 무게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차례 하는데 그러면 5돈 갖고 와. 이렇게 하지 5돈이라고는 안 하지? 이제 부르기가 2.5 어려우니까 톤. 2와 2분의 1톤. 예, 이름이 길어서 2.5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군용차는 편의성보다는 다른 것들에 대한 기능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일반 차량 대비해서 승용차 대비해서 군용차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뭘 제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군용차는 그 작전 운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편의성보다. 작정이라 하면 보통 전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수행을 하게 되면은 북한 지역에서까지 그 차량을 써야 된다. 네. 문제없이. 네. 그렇죠. 모든 차량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전투 지대에서 직접 전투를 하는 차량들은 그 필수적이죠. 네. 이제 후속 군수 지원하는 차하고는 또 조금 약간 사정이 다르겠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작전 운용성, 다시 말해서 뭐 생존성이 이왕이면 보장이 되면 좋고, 그 다음에 험지에서 기동성이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동서고저, 동쪽이 좀 지형이 높고 네. 산악, 이제 험준한 산악으로 이렇게 발달돼 있고, 네. 서쪽은 약간 좀 평야가 많고, 네. 그런데 어쨌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산악 산이 지형이 많죠. 많단 말이죠. 산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고지대나 이런데 등판할 수 있는 그런 등판 능력. 그래서 말의 출력 토크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이 연비는 좀 둘째고 네네네. 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소한 거지만 네. 군용차에는 와이퍼 워셔액이 없더라. 아니 왜요? 왜 워셔액 없으면 어떻게 닦아요? 이 군 차량은 그냥 작전용이니까 모든 그렇죠. 기능들은 네. 최소한으로. 모든 기능들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라디오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없었던 이유가 네. 그런 것들을 자꾸 장치하다 보면 첫 번째 획득 단가가 비싸지고 두 번째 그만큼 전자 전기 제어 장치가 많아지면은 혹시 실제 운용할 때 고장도- 고장도 많이 날 네, 네, 테고 쓸데없이. 그러면 그것도 네. 수리 장비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시키거든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만일에 또 작전 수행하다가 현장에서도 누구든지 직접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운전자 정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진짜 그렇게 바퀴 만들어진 게 달리고 움직일 수만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다 근데 되게 보니까- 튼튼하게. 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 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군용차가 처음 들어온 거는 언제였습니까? 창군된 것은 48년. 48년인데 네. 광복 이후에 최초에 미군이 한반도를 주둔하면서 네네. 그 당시에 군차량 좀 일부가 남한에 도입됐던 이 시기가 있었고요. 미군 그리고 이제 군차량. 일본군이 네네. 전쟁 후 전후 보상으로 두고 간 군용차 그게 또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군용 차량을 한 만여 대를 네. 일본 자동차 회사인 닛산 또 도요타 이런 데서 발주를 해가지고 네네. 총 3종 J601 집차, 네네. J602 다치차, 네네. 그다음에 J603 흔히 말하는 2돈 반 네. 트럭, 중형 트럭 요걸 썼었고요.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들여온 군용차는 대부분 다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에서 만든 건가요? 그렇죠. 아. 다 기아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죠. 아시아 자동차가 이제 기아차의 전신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특장차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네. 특장차라든지 나머지 민수차는 근데 순수 군용으로 개발한 차량들은 네. 네. 거의 대부분이 다 기아에서 만들어 온 전부터. 차죠. 그래도 이제 우리 기술로 직접 개발하고 군용차를 생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군용차 역사에 있어서도. 일단은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 군차량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네. 우리 독립성을 가지고 자주국방에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방위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굉장히 그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요즘 기사나 자료 보면 그 소형 전술차라는 네네.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일단 이름부터가 굉장히 낯섭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소형전수차 지금 지난 2015년 6년도부터 이제 나갔는데 네. 24년도까지 한 8,000대가 이미 다 전력화가 됐습니다. 네. 이 소형전수차는 네. 그냥 차량으로 보기보다는 무기 체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머지는 뭐 군수 지원이라든지 해서 네네. 전력 지원 체계로 분류가 되는데 요거는 네. 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설치 방식 하니까. 자체가 네. 조금 다른데 부대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네. 병력 수도 줄죠.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부대 수가 줄 수밖에 없고 부대 수가 줄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량 수요 그 해당 부대의 작전 반경이 좀 넓어지겠죠. 넓어지죠. 하나하나가 넓어지니까 넓어질 수밖에 네. 없구나. 네. 이제 기동성이 또
확보가 돼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성능이 개량된 네, 그런 차량들이 요구됐고 음.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는 또 생존성 문제입니다. 생존성.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투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전차 장갑차 외에 그냥 차량으로 쓰는 네, 이런 차량들은 지휘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존성에는 굉장히 취약했거든요. 방어력이 없으니까. 네. 네. 네네.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소총에도 쉽게 뚫려버리니까. 그렇죠. 영화 보면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생존성,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동성, 특히 야지 기동성, 그리고 다목적성, 네. 차량 한 개의 플랫폼으로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유틸리티 형태로 네, 다양한 목적 지향 예. 모빌리티가 그렇죠. 되는군요. 목적을 있게 용도에 사용할 수 맞춰서 있도록 네. 대포도 그렇게 달고. 만든 겁니다. 그 말이 그 소형 전술차지 사실 소형이라고 하기엔 네.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 가격도 좀 비싸고 네. 성능 자체가 전술 차량이니까 그렇죠. 좋겠네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네. 또 전방 전투제 지대의 지휘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갑 수색 차량이라든지 화생방 정찰차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처음에 운전하신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비싼 차라 비싼 장비. 비싼 차? 아니면 비싼 장비? 뭐가 장비가 많아서 그런가? 일단 차체가 무겁잖아요. 네. 그리고 창 유리 자체가 소형으로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방탄 기능 중에서 네네. 방탄 유리로 쓰긴 하지만 이게 가장 취약하거든요. 최소한으로 그래도 줘요. 그렇죠. 유리는 최소. 최소한으로. 예. 작게 만들고 앞에 전방 시야도 일체형 유리가 아니고 분리가 돼 있고 아. 그래야 하나 피해를 끼고도. 입더라도 한쪽만 피해를 입을 수 네. 있으니까. 시야 네. 제한이 예. 좀 그다음에 창문 자체가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그 않습니다. 약간 폐소공포증 있는 분들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에어컨 기능이 아주 민간 상용차보다 훨씬 더 좋군요. 강력해요. 어. 제 생각에는 이제 네. 좀비 아포칼립스 시대에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확실히 좀비가 막 몰려들더라도 소형 전술차가 있으면 우리는 끄떡없이. 예. 사실은 문 딱 닫고 있으면 그렇죠. 안전한 예. 거죠. 이게 보니까 모하베 기반의 소형 전술차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스펙이 네. 엄청나더라고요. 일단 마력이 225마력에 네. 60도 경사를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주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럼플렛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네. 바퀴에 이제 총알이 박혀도 네네네. 그냥 터져도. 갈 수 있는데 그게 시속을 거의 한 50km 가까이까지 갈 수 있게 만들고 네. 이런 기술인데 그냥 차체만 모합이고 다 그냥 전술용으로 만든 소형 전술차량.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엔진 기반이 이제 모합인 엔진 것이지. 기반만 모합이고 네네네. 네. 제가 그림을 봤거든요. 네. 어디를 봐도 모합이의 느낌이 전혀 없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처음 이게 모합이라고? 워낙 좀 투박하고 아무래도 네. 전투용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군 차량은 너무 투박하고 또 운전하는데 불편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멋있는. 근데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떡해요? 이순신 장군이 음. 앞에서 적진을 두고 칼을 휘두르고 싸우잖아요. 네. 갑옷을 그 그쵸. 무거운 갑옷을 그렇죠. 입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고 그쵸.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오, 아, 땀띠. 그럼요. 그 무겁기도 하고 예, 불편하고 네네. 근데 그걸 감수하는 이유는 생존성 보장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죠. 네, 그 최근 그 타스만 같은 픽업 기반 군용차가 이제 뉴스 같은 데 떠서 네. 자주 보게 됐었는데 이런 픽업 기반의 군용차는 기존 군용차와 쓰임새 면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특히 타스만 기준으로 한번 좀 궁금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네. 우리 군에서 쓰고 채택해서 쓰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네네. 요게 이제 기존의 어떠한 집차 개념을 좀 더 개선한 그런 형태다 특장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요번에 들어온 타스만은 기존에 우리가 마련해놨던 네. 군 요구 사양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아. 이제 어떤 도습 기능이라든지 네. 또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기존 것보다는 좀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지휘 통신 체계를 활용한 전술적 운용성을 보장하면서도 네. 민수 차량의 장점인 편의성 또 획득 비용 절감의 효과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렇게 기아에서 이번에 타스만이 같이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 이 처음에 렉스턴 스포츠를 우리가 도입할 때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렉스턴 스포츠 외에는 우리 군사 요구 수준을 충족할 만한 차 자체가 없었어요. 없다. 국산 차중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디 프레임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 TMMR이라는 통신 체계를 지휘 통신 체계를 넣어야 같이 되는 거죠.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가 기아에서는 없었어요. 렉스턴 스포츠는 1600와트 발전기를 추가로 할 수 있고. 네. 반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타스만이라는 차는 미리
그런 군사 요구 수준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치, 네. 미리 준비된 차이기 때문에 아. 저는 우리나라 한국 방산도 자꾸 이제 발전을 하려면 서로 업체 간의 경쟁도 필요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울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서로 이제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저비용 그러면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군의 입장에서는 좀 좋겠죠. 저 2차 나왔을 때 사실 시승해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차를 타서 정말 놀랄까 그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군인들이 타는 차량을 진짜 탄 것 같다. 그런 왜냐면은 느낌이 이미 이 느낌, 생각해서 안에 내부도 그렇고 뒤에 트렁크도 그렇고 뭔가 차 모양도 그렇고 일반 차량보다는 좀 군대용 느낌이 되게 남자 강했는데 느낌, 강인한 느낌. 맞아요. 좀. 람보 네, 느낌 네. 뭐 이런 게 났는데 실제로 좀 염두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소형 전술 차량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올해부터 그 중형 표준 차량도 이제 네. 양산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48년 만에 두 돈반을 대체하는 차량이 나온 건데 아마 그 기술적으로 또 우리 군의 어떤 경쟁력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신규 개발된 중형 네. 표준 트럭 우리가 흔히 이제 KMTB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요번에 K는 코리아가 아니고 기아. 기아. 네. 기아. 통상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당장 올해 750대 정도가 이미 보급이 됐습니다. 네. 올 연말에 다 보급이 됐고요. 앞으로 41년도까지 10,000대 정도가 교체될 예정이고요. 네. 1만 대나. 군의 전력이라든지 네. 또 우리 앞으로 계속 입대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는 빨리 교체되는 것이 새로운 걸.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이 그럼요.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세계 세 번째 자동차 생산 대국인데 네. 군용차가 너무 오래된 걸 쓰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막강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걸 빨리 안 바꾸고 했는데 어쨌든 거의 반세기가 지나긴 했지만 바꾸게 돼서 전 너무 반갑고 네네.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차는 이제 현대차 중형 트럭 파비스를 기반으로 개발을 한 네.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파비스란 이름 자체도 알고 보면 군이랑 좀 관계가 있더라고요. 파비스. 그래서 중세 유럽 군인들이 사용했던 대형 방패를 파비스라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파비스가 또 중형 표준 차량이 된 거 보면 아 뭔가 좀 군용차를 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양산용하고는 또 다르겠죠. 군용 스펙은. 네. 밀스펙을 쓰기 때문에 네네. 우선 그 항속거리가 과거에 트럭들은 한 450km 정도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료 탱크 자체가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많게는 1,200km까지 와. 운행이 가능합니다. 1200km. 거의 한 3배 가까이 네. 와. 항속거리 연료 유지가 탱크 되고. 용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전에 한 106리터 네네. 되던 것이 지금 300리터. 와. 그다음에 3배가. 300리터. 출력도. 네. 출력도 기존에 한 130마력. 네네. 근데 지금은 280마력, 330마력. 와. 그러니까 2와 2분의 1톤, 5톤. 예, 차종에 따라서 그 정도 되니까 거의 뭐 한 2배 넘게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힘이 굉장히 차원이 셉니다. 달라졌네. 등판 능력이 60%거든요. 네. 그리고 소양강댐 있죠. 네. 소양강댐 그 경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도예요? 30도입니다. 진짜요? 거의 막 이렇게 40도 되는 돼 게 보이는데? 갑도로 30도. 근데 우리 군용 차량은 60%니까 31도 정도의 각도를 등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밀스펙입니다. 밀스펙. 제가 사실은 이제 중형 표준 트럭도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 좀 욕심을 내서 네. 기대를 해보자면은 대형 표준 트럭도 이제 연구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쓰고 있는 대형 그 플랫폼 기반으로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비들이. 네. 예를 들면은 뭐 군안차, 그다음에 무기 탑재차, 네. 천궁, 천무 이런 차량들, 그다음에 전술 교량 탑재 차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하나의 계열로 만들어서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전력 지원 체계든 네. 무기 체계든 범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출용으로. 예, 그것도 한번 그렇죠. 고민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된. 네. 여러분의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군용차에도 뭔가 미래차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차량 중에서 저는 HR 셰르파라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셰르파. 이걸 봤더니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니에요. 네. AI 기반으로 한 무인 차량. 이런 변화는 어떠한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기존의 군용차의 어떤 임무와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좀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셰르파는
육륜 전기 구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육륜. 육륜. 네, 바퀴가 6개. 네. 사륜이 아니고 육륜. 네. 그다음에 요거는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원격 주행이 가능하고 그렇죠. 유무인 무인이. 복합 체계로 그다음에 종속 주행도 가능하고 자율주행도 가능하고 자, 종속 주행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자율주행이 된다고요 벌써? 네, 자율주행도 가능하고요. 오. 그다음에 종속 주행, 즉 가속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향 정보를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기할 만하고 또 원격으로 화력 지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무기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점들이 예,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의 개념을 좀 뛰어넘긴 했지만 KT전차를 지금 사막 기후와 지형에 특화시켜서 현지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게 개량을 했고 이게 아예 그냥 패키지로 다 준비를 해서 딱 이걸 패키지로 구매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까지 이제 방산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두동반을 대체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쵸, 적극적으로 그쵸. 이제 맞아요. 어떤 기술 개발했다는 게 딱 드러나는 게 차세대 발사체, 이제 누리호 다음 차세대 발사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어떤 스펙이 들어갈 것인가를 했는데 네. 지금은 케로신 기반의 연료를 써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석유를 씁니다. 네. 지금 그리고 액체산소를 쓰는데 이걸 이제 메탄을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메탄 엔진을 새로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케로신 기반은 그을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석유 떼보면 그을음 생기잖아요. 네. 메탄 엔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CNG, 그 뭐죠? 천연가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재사용 발사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X에서 하고 있는 네네. 한번 발사했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다음 또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막 그을음이 많아서 다 긁어내고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끗한 연료를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네. 않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로템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메탄 엔진을 네. 이미 예전에 연소 실험을 다 해놨어요. 2006년에 성공했었고 이번에 당연히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주 발사체 메탄 엔진을 같이 개발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독실 우주 컴퍼니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우주청에서 안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미 메탄 엔진을 계속 기술 개발을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상에서의 연소 네. 실험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메탄 엔진을 해야 될 때 어느 업체랑 손을 잡고 이제 추진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현대로템이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제가 방송하면서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방산 얘기를 올해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빠르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데 오늘 이런 기술 얘기 간단하긴 하지만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런 우리나라의 군사 시스템 전반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변화 어떤 점을 가장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현대로템을 기준으로 보면 네. 전반적으로 작전 효율성도 상당히 극대화됐고 또 여러 영역에서 다영역 통합전에 대비하는 추세를 잘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 또 국방산업의 어떤 디지털 전환에 계기를 마련하고 또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저는 한마디로 기존의 기계 중심에서 지능형 융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를 일으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철도, 방산, 에너지, 우주 기술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흐름을 우리 국방력 강화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아주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오늘날 보게 되면은 어떤 뭐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아서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업체들끼리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네. 납품을 위해서. 그러면서 더 빨리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군용기술에서 주목받는 것이 현대위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산 전시회에 네. 방산 전시를 갔더니 현대위아의 CIWS2 함포 체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최종 방어 무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이게 특히 이제 어렵잖아요. 또 네네. 그리고 이거 삐끗해서 잠깐 잼이 났네 안 나가니 큰일 나잖아요. 네네. 어떤 그렇죠. 의미가 있는지 뭐 저도 사실은 이 장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포 체계는 함정에 있어서 최종
방어 무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군 함정에 접근하는 전투기라든지 또 대함 미슬 그리고 고속정 이러한 것들을 통합 센서하고 레이더로 탐지 추적해서 네. 고속 사격하는 그러한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포탑부하고 포탑 제어부 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포탑부는 분당 4,000발 이상의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분당 네. 4천. 분당 4,000발. 한번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60 1초에 초에 음. 4,000발? 계산이 안 되네. 저는 4,000 그거보다 나누기 60. 4,000 분당 그럼 나누기 60. 총알값이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아, 그러네요. 이거 한 발에 그리고 얼마죠? 포탑 제어부가 360도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원격 또 실시간 제어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오. 표적 위치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 사격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이게 겨누는 게 아니라 자동 네네네. 당연히. 요게 이제 11월 12일 날 출고가 완료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군 실전 운용 함정에 직접 탑재가 돼서 이제 운용이 되고 앞으로 함정 생존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현대위아의 뿌리는 기아 산업이 1973년에 설립한 삼원 제작소라는 회사래요. 네. 그래서 이후에 기아 기공, 기아 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꿨고 1999년 현대그룹 인수 이후에 이제 위아로 거듭났고요. 아, 사실 저도 위아는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뭐 열관리 시스템이나 스티어링, 서스펜션 네. 계통 이런 거를 하는 데였는데 최근에 이제 뭐 주차 로봇 나와서 스마트 조체 관자 시스템 이런 거 얘기해 갖고 이슈가 됐었는데 와,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진짜 육해공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방산 무기를 다 다루고 있고 오. 특히 전차 포 생산은 대한민국 유일이래요. 현대 위아가. 와, 네. 이런 쉽지 얘기를 유일하게. 왜 몰랐죠? K2 전차. 그리고 요즘 드론이 되게 이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네. 이 대드론 통합 체계인 이동형 ADS 이런 시스템도 선보였대요. 그래서 안티 드론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전파 교란으로 드론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소프트킬이 있고 실제로 격추하는 하드킬까지 한 체계 안에 담아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미래형 무기 체계, 우리나라 그렇죠. 무기 체계의 한 기둥을 이루는 네네, 그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죠. 네, 진짜 네네. 기존의 어떤 전술 차량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알겠지만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선제적으로 이미 우리 군도 대응하고 준비가 있고 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네. 이미 하고 있다라는 어. 것이 좀 든든하게 맞아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얘기 들으면서 뭐 군용차 얘기로 가볍게 시작해서 네. 이런 뭔가 무기 체계까지 들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안전에 보장받는 그런 느낌? 예. 네, 있죠. 그리고 또 전동화도 이슈죠. 그래서 그 2023년에 기아가 폴란드 방산전시회에서 이제 유럽 최초로 선보였는데 수소 ATV. 그래서 수소 동력 경전술 차량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게 뭐 배터리 전기차든 수소 전기차든 공통적인 장점은 좀 더 은밀하게 스텔스성과 내구성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러네, 소리도.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다양하게 엮기가 좋고 통합하고 그다음에 다용도성과 확장성이 좋아서 앞으로 그 밀리터리 관련해서도 전동화 물결이 우리 자동차처럼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또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 그쵸. 기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 진행형. 네, 오늘은 국방부에서 군용차를 총괄하셨던 우리 하충서 중령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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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많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깊은 또 좋은 이야기들 또 모빌리티 기술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